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그러면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 압도적이니까 일본이.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이 지금 조선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한국이 만드는 23이 미국이 만든 23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필요하다. 왜? 조선업이 필요하다. 가장 압도적인 것은 한국의 육군입니다. 아마 미국 제외하면은 거의 두세 번째 갈 거예요. 한국이 진짜 일본하고 만약에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전쟁을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까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전공이 일미 안보 조약, 국제정치인데요. 이 영역에 대한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한미일 공조, 특히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개하는 이상은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력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긴 한데 이제 미국이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국 제일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너희들 싸우든 말든 난 상관없어. 미국 이익만 챙길 거야. 그게 트럼프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휘어짜도 안 꺼낼 겁니다. 왜? 아메리카 퍼스트니까요. 니들 알아서 해. 내한테 이득이 안 되면 너희들 언제든지 버릴 거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에는 이런 질문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그러면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몇십 년 전 얘기에서는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 압도적이니까 일본이.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해양 영토가 세계에서 6번째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해군이 그 넓은 영역을 지키려다 보면은 해군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의 경제력이 참 좋을 때는 국방비 1%밖에 사용 안 했지만 그 내용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주로 어떤 무기들을 사오냐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방위력 자체가 미국의 군사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산도 이제 많고, 왜? 과거에 제2의 경제 대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해도 그만큼 방위비의 총량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해군의 전력 중에서는 뭐가 제일 컸냐면은 이지스함이 굉장히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과거에 일본이 6대 정도 이지스함이 있을 때 우리는 1대, 2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10년 전, 20년 전 하면은. 그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지스함 1대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화력이거든요. 외부에서 날아오는 어떤 공격 패턴을 1000개 정도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레이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게 6대 정도 있다 보세요. 한국이 어디에 공격할 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지스함이 일본이 압도적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독도에서 무슨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반나절도 못 간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의 이지스함이 몇 대냐? 3대, 곧 4대, 5대. 우리도 모자는 6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본이 6대에서 8대 정도 가겠지만 이제는 8대하고 6대, 만약에 한국이 6대 정도 가진다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이 지금 조선업이 엄청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만드는 23이 미국이 만든 23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지금 강감찬함인가 세종대왕함이 이제 1기였는데 23이 1호였는데 최근에 만든 3호인가 이 정도 전력이 되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훌륭한 조선업에다가 레이더도 한국이 이제 개발했고,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장비되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필요하다. 왜? 조선업이 필요하다, 미국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사실은 미사일만 안 날아다녔을 뿐이지 그만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은 더더욱 이제 중국을 압살하려고 그럴 텐데, 근데 중국이 지금 해군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냐면은 1년에 270대, 300대 좀 못되게 막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미국은 여기에 한 30대도 못 만들어요. 30대가 뭡니까? 세대도 제대로 못 만들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그냥 거의 폭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게 미국의 항구를 오가는 전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조선업을 완전히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주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군함이 중국의 해군 전투함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기대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군 함정, 이지스함 같은 거죠. 미군 함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제공해주고 또 지금까지 미국의 그 함정들 수리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다 맡을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졌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시차를 왔는데 한국이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맡길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조선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해군함, 함정을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는다.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해군은 이지스함만 따지면은 아직도 일본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이지스함을 만들어낼 거고 그 만들어내는 지금 최신의 이지스함의 성능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다 미국이 만든 거죠. 근데 미국이 만든 게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이 많이 쇠퇴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에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막 최신의 기술력을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가장 압도적인 것은 한국의 육군입니다. 육군 전투력은 세계에서 아마 미국 제외하면은 거의 두세 번째 갈 거예요. 전력으로 보면은.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로 옆에 북한이라는 주적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우리는 항상 그 경계고 항상 전쟁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늘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디 눈씻고 닦고 봐도 없어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육군은 과거에 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늘 접해있기 때문에 이게 실전 능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육상자위대하고 한국의 육군하고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본은 해군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전투가 벌어진다 하면은 일본의 이지스함이 역할을 많이 할 건데 이지스함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그 공격에 오는 추적물을 한 1000개 정도 추적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 미사일이 날아온다 칩시다. 미사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 이지스함 한 대가 싣고 있는 요격 미사일 그 개수만큼만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36대 정도 뭐 그 안팎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지스함 한 대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게 100% 다 맞춘다 하더라도 40개 안팎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미사일이 1000기가 넘을 거예요. 그게 뭐 몇천 킬로 갑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뭐 500킬로 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풀렸잖아요. 그리고 5000킬로도 날아가는 미사일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은 뭐 완전히 그 미사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사일을 만약에 한국이 진짜 일본하고 제대로 전투가 붙어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같은 것까지 실어가지고 만약에 전투를 치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말 박살내버리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한국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그럼 미사일 한꺼번에 한 1000기를 쏴버리면은 일본은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미사일 6대, 8대가 그걸 어떻게 다 막아냅니까? 그러니까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기시다 정권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응답을 했어요.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 그 방위비를 올리면 그 돈 어디다 씁니까?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거예요. 토마호크를 500기 정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토마호크는 그 공격용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일본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전략과 완전히 180도 다른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수방위가 하나의 일본의 모토였죠. 왜?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일본의 자위대는 먼저 공격 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만 활용하는 거지 일본이 먼저 나가서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헌법 구조가 이거는 위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헌법 구조 개정한 적이 없어요. 일본 국민들이 절대 개정 못하게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 기시다 총리는 토마호크 500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뭐 도입한 건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 도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입하겠다는 거 얘기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본도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 500기 정도 준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한국에는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능이 좋은 미사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산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기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럼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과거에 미국하고 일본이 그랬듯이 처음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일본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앞섰어요.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력은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미국에서 그 양산을 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그냥 따라잡아 버리거든요. 왜? 그만큼 미국이 경제력이 일본을 압도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현재 무기 생산 체제가 다 갖춰져 있어요. 양산 체제 조금만 시설을 더 넓히는 나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무기 생산이 급증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과연 그게 되느냐? 그게 안 돼요.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벌어졌다. 내가 볼 때는 한국이 압도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전투가 계속 벌어지면서 무기 양산 체계를 보게 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겁니다. 2024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한국으로 집계되었다는데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해서 일본으로 많이들 눈을 돌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패기도 있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기업들에서 한국의 젊은이 인재들을 상당히 선호했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일본의 엔화도 뭐 완전히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본 봉급은 거의 오르지도 않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오면은 이건 뭐 옛날에 동남아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와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접고 한국으로 리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뭔가를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취직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일본으로 돈 벌러 갔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국이 더 높으니까 한국으로 올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기업 문화가요 상당히 아주 우리로 치면 이지메 같은 맥락으로 굉장히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악덕 기업 같은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기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게 일본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회가 이지메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더더욱이나 일본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지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뭐 크게 벌지 못하면서 작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능력이 있으면은 뭐 봉급도 한국의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 문화도 일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의 그 꼬장꼬장한 기업 문화, 아주 빡빡한 그 기업 문화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한국 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온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가죠.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로 저런 많이 가냐면은 아무래도 호주로 많이 가요. 호주가 어쨌든 달러를 쓰기도 하고 거기가 최저임금이 일본의 한 두세 배, 많은 한 네 배도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당연히 힘들긴 하지만 호주에서 벌어서 일본 오면은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또 넉넉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역시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본 문화하고 많이 다르고 그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그렇게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가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좀 다르죠.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또 좀 배우기가 쉬워요. 영어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을 엄청 또 많이들 한글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젊은이들은 한국이 외국으로서 그렇게 큰 부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취직한다든가 한국에서 뭔가를 경제활동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기본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돈 벌어야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일본의 20, 30대에게 한국인이 인기가 많은가요? 사실이죠. 뭐 그거는 이제 결국 뭐냐 K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하죠. K-팝, K 드라마 거기다가 요즘은 K 뷰티. 옛날에는 뭐 일본 화장품이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뭐 한국의 K 푸드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뭐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일본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일본말 악고가래, 동경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역사적인 연유로 미워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살고 싶다. 왜냐? 일본이 워낙 팍팍하니까 지금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여행 겸 왔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직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또 한국 남자들 인기가 또 많다니까 와서 한국 남자하고 잘 되면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인기가 K 문화 거기에다가 한글에 대한 매력 같은 것까지도 느끼면서 그게 왜 한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냐 하면요. 핸드폰으로 가지고 뭘 하잖아요. 한국은 한글로 가지고 핸드폰 할 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한자가 있잖아요.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근데 발음에 따라 가지고는 한자가 달라요. 그다음 장음, 단음, 이 타음과 경음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거 외국인들은 아예 접근 자체도 못 합니다. 내같이 지금 그렇게 오래 일본에 살았고 일본어 지금 뭐 컴퓨터에는 전혀 문제 없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핸드폰에서 일본어 거의 사용 안 해요.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글을 지금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한글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편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핸드폰과 이 디지털과 관련돼 가지고 한글은 이게 엄청나게 조합이 좋아요. 쉽잖아요. 바로바로 변환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특히 젊은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 K-팝이나 K-드라마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한글을 저렇게 배운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엄청난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일본인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야스쿠니 진자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국립묘지는 종교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한국의 국립묘지는. 근데 일본의 야스쿠니는 종교하고 신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천황이 옛날에 신이었고 그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성스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맥락인 거죠. 천황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은 영혼 세계에서 천국 같은 데 간다 뭐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황군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 천황을 위해서 죽은 거죠. 명목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투 끝나고 나서 도쿄 재판 거치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전범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A급 전범들을 어떻게 할 거냐. A급 전범을 거기다가 합살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A급 전범 합살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스쿠니 진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A급 전범 거기 합사하는 바람에 거기 가는 건 A급 전범을 기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라 특히 중국이 그래요. 그 당시 연합군은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을 센텐스를 때릴 때에 거기에 원고 측에 앉아 있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연합군이었단 말이죠. 그때 한국은 원고 측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측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식민지 국가였고 일본의 총동원령이 해가지고 징병도 되고 해서 일본군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연유가 있으니까 한국은 도쿄 재판에서 오히려 피고인 측에 앉아가지고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야스쿠니 진자는 연합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A급 전범에 합사되는 거 가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묘한 거예요. 한국이 거기에 지금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도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왜 한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있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처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왜? 연합군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한국인들 너희들은 그 당시에 피고인 측에 앉아있었다고. 근데 무슨 너희들이 원고들이 하는 그런 언사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야스쿠니 진자라는 게 성격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것에 플러스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조국을 위해서 흔쾌히 목숨을 바쳤던 그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립묘지, 미국의 웰링턴 국립묘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그게 뭐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 다음에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연합군 측에 특히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도 비판하죠.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거기 한번 갔다가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 아주 불효령을 내렸죠. 엄청 실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두 번 다시 아베 총리가 진짜 참배를 못했죠. 그만큼 이제 그 참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심한 거죠. 연합국 측 입장에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야스쿠니 진자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립묘지와 같은 성격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요소가 두 가지가 이제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 헌법에는 정경 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헌법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야스쿠니 진자가 이제 묘한데, 그런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전쟁에 가서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영웅시 돼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두고두고 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시설이 야스쿠니 진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만약에 야스쿠니 진자를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은 다음에 일본이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보수 우익 쪽에서는 그래서 야스쿠니 진자는 반드시 정치가들은 참배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기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찬입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죠.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 듣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일본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네요.